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죠? 이번 주에는 챕터 7 Advanced Deep Learning Best Practices 이 부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또 한 가지 공지사항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 그 기존에 코딩 시험을 대면 시험으로 학교에 와서 보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근데 요즘 상황이 가능하면은 비대면으로 하는 거를 추천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아쉽지만 그 코딩 시험을 온라인으로 보게 될 것 같고요. 그 숙제 게시판을 통해서 제가 아이파이썬 랩 올려드리면은 그거를 푸는 방식으로 풀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그 기말고사를 코딩 시험을 보게 될 거고, 그거 외에 개인 프로젝트 과제 해서 제출하는 거 이렇게 그 두 가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진행할 주제는 Advanced Deep Learning Best Practices 부분이 되겠고요. 세 가지 큰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 주제는 Going Beyond the Sequential Models 해가지고, 이제까지 케라스의 Sequential 모델 위주로 학습을 주로 해왔었는데, 이 Sequential 모델 외에도 더 모델을 복잡한 그런 모형들을 쓰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펑셔널 API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학습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Inspecting and Monitoring Deep Learning Models Using Keras, Callbacks and TensorBoard 이렇게 있는데 모형을 학습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모형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케라스에 내장되어 있는 이 콜백스라는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텐서보드를 활용해가지고 트레이닝이 잘 되고 있는지 모형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거를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서 또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Getting the most out of your models 해가지고, 그 또 다른 지금 그 위에 두 개 커버한 거 외에 또 다른 좀 더 그 좋은 테크닉이라든지 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세 번째에서 또 설명해 보고자 해요. 네, 그러면은 네, 그 첫 번째 Going Beyond the Sequential Models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챕터 7.1에서는 Going Beyond the Sequential Model이라고 해서 기존의 Sequential 모델 같은 경우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죠. 인풋에서 뭔가 인풋 쉐이프만큼의 데이터를 받아오면 그 데이터들을 레이어 단에서 이렇게 프로세싱해서 뭔가 아웃풋을 내어놓는 이런 식으로 시퀀셜 모델을 지금까지는 사용해 왔었는데요. 이 sequential 모델은 has exactly one input and exactly one output 해가지고 인풋하고 아웃풋이 하나씩 있어야만 되는 구조여서 조금 이런 문제가 있죠. 어, 그 너무 인플렉시블하다. 뭔가 좀 그렇게 너무 쉬운 그런 모형이고요. 그래서 어, 그 케라스 펑셔널 API 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 모형을 정의해가지고 인풋이 여러 개고 아웃풋이 여러 개일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학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we may have multiple inputs and outputs. 네, 이런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모형들은 그 멀티플 인풋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텍스트 모델 있을 때 메타데이터가 있고 텍스트 데스크립션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그림 데이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그 인풋 데이터들을 합쳐가지고 뭔가 뭐 프라이스 프리딕션을 한다든가 이런 종류의 그런 그 모형을 만들고 싶을 때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있지? 네, 요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는 떤 테스트들은 그 멀티플 타겟 어트리뷰트 그러니까 목표가 뭔가 여러 개의 목표를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 노벨 텍스트를 갖고 와서 이 소설에 대한 텍스트가 어느 정도 입력을 받게 되면 그 소설을 바탕으로 이 소설은 어떤 장르지? 이 소설은 언제 쓰여졌을까? 뭐 이런 거를 프리딕션 하고 싶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멀티플 타겟이 있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학습하면 될까? 뭐 약간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고자 해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뿐만이 아니라요. 그 가끔 그 모형들 속에서는 음, 그, 그 모형들 속에서 인풋이 여러 개가 돼 있다가 다시 뭐 합쳐지는 뭐 그런 구조로 갈 때가 있어요. 지금 이그 인셉션 넷, 구글의 어떤 그 연구자들이 제안한 인셉션 넷에서 인셉션 모듈이라는 게 첫 번째 예제인데, 요런 인셉션 모듈에서는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 인풋을, 원 바이 원 그 컴퓨2D에서 그 원바이원 컨볼루션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작업들 를 한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작업들을 그 콘케이트네이트 시켜가지고 합쳐서 아웃풋으로 가는 요런 인셉션 모듈들을 활용해가지고 모형화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왔고요. 또 다른 거는 레즈넷 모델에서는 어떤 레이어가 있을 때 이 레이어를 X라고 하면은 이 레이어를 프로세스 하다가 이쪽 레이어에서 옛날 과거의 레이어를 합쳐주는 방식으로 뭐 이런 종류의 그 프로세싱들을 하고는 하는데, 이런 모듈들은 시퀀셜 모듈들로 구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듈들을 구현하고자 할 때, 케라스 펑셔널 API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모형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모형들을 실제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해 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Introduction to Functional API에서요, 이 Functional API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공부할 텐데요. In the Functional API, you directly manipulate tensors and you use layers as functions that take tensors and return tensors. 그러니까 이 Functional API에서는 그 텐서들을 바로 직접적으로 manipulate 한대요. 그래서 이 그 레이어가 텐서의 함수고, 그 다음에 텐서를 리턴하는 그런 함수인데, 걔를 directly manipulate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제를 들어볼게요. 이게, 요런 그 functional API를 사용할 때, 이 데이터를 받는 부분에서 요 input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input을 사용해가지고, 데이터 input 텐서를 모형화해요. 그래서, 저희 그 시퀀셜 모델에서는 어떤 그 모듈을 달 때, input shape라는 파라미터를 통해 인풋 데이터를 받아왔었는데요. 펑셔널 API에서는 그 input이라는 그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인풋 데이터 형태, 인풋 텐서를 받아오게 되고요. 이 인풋 텐서를 어떤 함수 형태로 집어넣어줘요. 예를 들어 지금 덴스 레이어를 이렇게 선언했으면 이 덴스 레이어 안에 이 인풋 텐서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아웃풋이 아웃풋 텐서가 나오게 되는 뭐 이런 식으로 API를 구성해줘요. 그래서 요거 보면 알겠지만 요게 사실 그 요런 요거에 요렇게랑 요거랑 똑같아요. layers 점 dense 그 다음에 32 activation value 그 다음에 여기에 input tensor 지금 요 아웃풋 텐서가 요거거든요. 아웃풋이 이건데, 네,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메소드에 여기 어떤 그 인풋 텐서를 넣고, 그럼 아웃풋이 나오고, 이 아웃풋을 뭐 또 다른 어떤, 레이어에 넣고, 그러면 또 다른 아웃풋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펑셔널 API에서는. 앞으로 더 그 다른 예제들로 보면서 더 이해를 해 가도록 할게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 또 다른 예제가 있는데, 지금 시퀀셜을 사용해서, 레이어를 3개 단 구조, 기존에 있었었던 이 레이어를, 펑셔널 API를 사용하면 어떤 식으로 모형화해 줄 수 있는지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가 시퀀셜 모델 해가지고 시퀀셜로 정의하고, 레이어, 덴스 레이어 32개짜리 닫았고, 인풋 쉐이프는, 64 콤마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32개짜리 달았고, 그 다음에 10개짜리 달아가지고 엠리스트 모형인가 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그 모형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펑셔널 API, 케라스 펑셔널 API로 가져와 보면은 인풋 텐서를
이렇게 인풋 쉐이프 해가지고 만들어주고요. 요 인풋 텐서를 어디다 집어넣어줘요. 지금 보면 레이어, 덴스 레이어 달았죠? 덴스 레이어 다는데 그 덴스 레이어에 인풋 텐서를 집어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요 x가 되는 거고요. 요 x가 다시 이쪽 x에 들어와서 아웃풋에 또 x가 돼요. 그래서 요 x가 덴스 레이어를 두 번 적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텐서에서는 역시 요 또 x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줘가지고 마지막 레이어는 레이어 덴스 레이어 10짜리에서 넣어가지고 아웃풋 텐서가 되면은 마지막으로 모델링을 할 땐 요 모델 함수를 써줘요. 모델은 모델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인풋 텐서랑 아웃풋 텐서를 넣어주는 거예요. 모델에다가 인풋 텐서를 넣고 그 다음에 아웃풋 텐서를 넣고 여기서 인풋 텐서는 인풋으로 입력받은 인풋 쉐입이고요. 아웃풋 텐서는 인풋에서 인풋받은 인풋 텐서들을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을 돌려가지고 나오는 그 아웃풋 텐서 형태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한 다음에 모델점 서머리를 해주면 그 앞에서 이 시퀀셜 모형으로 정의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요 캐락스 펑셔널 API를 사용해서 멀티 인풋 모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요. 멀티 인풋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at some point merge their different input branches by adding them or concatenating them and so on. 그러니까 제일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멀티 인풋을 받았을 때 걔네들을 더하거나 아니면 콘케이트네이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 인풋을 받았을 때 여기 인풋 A가 있고 인풋 B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순간에서 인풋 A랑 인풋 B를 차원을 갖게 해준 다음에 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 값들을 더하는 거예요. 이게 인풋 n차원이고 n차원이면 더할 수 있겠죠. 아니면 콘케이트네이트. 그러니까 n차원 있으면 붙여가지고 2n차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보통은 멀티 인풋 모델에서는 더해주거나 아니면 콘케이트 해주거나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제로 여기 피규어 7.6의 그림이 있는데 question answering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reference 텍스트가 있고 퀘스천이 있어요. 그러면 reference 텍스트랑 퀘스천들을 이렇게 월드 임베딩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LSTM으로 모형화하고 그다음에 어떤 한 포인트에서 concatenate 해요. 그래서 reference 텍스트랑 concatenate를 하나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댄스 레이어에 거쳐서 앤서를 해주는 그런 구조로 이런 식으로 모형화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콘케이트네이트 시킬 때도 있고 아니면 애딩 them 할 때도 있어요. 네, 그 예제 그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예제 코드는 to input question answering 모델 앞에서 설명한 그림에 대한 예제 코드고요. 예를 들어 일단 텍스트 vocabulary 사이즈도 만으로 했고, 네, question vocabulary 사이즈도 만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answer vocabulary 사이즈는 500으로 했고, 음, 네, 얘네는 the text input is a variable length sequence of integers. Note that you can optimally name the input. 그러니까 뭐 이런 어, 미리 지정해 줘야 되는 파라미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인풋도 인풋으로 해서 받아와요. 그래서 네임은 텍스트로 해서 텍스트 인풋을 받아오고 그 다음에 임베딩 레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텍스트 인풋을 집어넣어 가지고 임베딩 텍스트라는 게 나오도록 해서 임베딩 레이어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인코디드 텍스트는 이렇게 임베디드 된 텍스트를 LSTM 레이어에 넣어 가지고 그 텍스트 그 LSTM 레이어에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퀘스천 인풋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퀘스천을 인풋으로 하나 받아주고 그 다음에 그 퀘스천 역시 임베딩 레이어에 넣어서 임베디드 퀘스천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임베디드 퀘스천을 LSTM 레이어에 또 넣어서 임베디드 퀘스천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금 인베디드 퀘스천, 인코디드 퀘스천이랑 인코디드 텍스트 얘네가 지금 프로세스 돼가지고 나와 있고요. 얘네들을 합쳐줘야겠죠. 그래서 concatenated에서 layer.concatenate에서 두 레이어를 concatenate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concatenate 된 결과를 덴스레이에 넣어가지고 answer를 만들어주는 형식으로 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아웃풋은 이제 answer 하나가 된 거고요. 인풋 같은 경우엔 텍스트 인풋이랑 퀘스천 인풋 있죠. 여기서 쉐이프가 텍스트 인풋 쉐이프랑 여기 이쪽에 쉐이프 있으니까 얘네들 그 모델링을 할 때는 텍스트 인풋이랑 퀘스천 인풋 두 가지가 그 인풋으로 들어갈 거고요. 아웃풋은 answer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뭐 모델 컴파일 한 다음에 모델 핏 해가지고 돌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퀘스천이랑 텍스트 인풋 데이터를 모의로 한번 만든 다음에 이 모형에 어떻게 집어넣어서 피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제 코드고요. 그래서 number of samples 1000, max length 100 이렇게 잡았고 그다음에 텍스트 데이터를 예제로 만들었는데 지금 저희가 10,000개의 단어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텍스트 보캐뷸러리 사이즈는 만으로 잡았었고요. 그 다음에 number of samples, 텍스트 샘플이 총 몇 개 있었냐면 지금 여기서는 1000개로 잡았고 max length는 이 텍스트 데이터의 랭스가 100개의 단어를 인풋으로 입력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 텍스트는 모의 자료를 생성하는데 np.randint 해가지고 지금 단어 개수가 10,000개가 있으니까 이 10,000개의 1부터 만까지 뽑으면 그게 하나의 단어를 나타내고요. 그거의 시퀀스를 만들 건데 지금 그 만들어내고자 하는 데이터의 차원이 1000 바이 100이에요. 그래서 1000 바이 100이고 각 칸에는 0에서 만 사이, 1에서 만 사이의 값들이 랜덤하게 뽑아주면 될 텐데 그것의 역할을 하는 게 np.random randomint에서 랜덤 인티저를 뽑는데 범위는 1부터 만까지고 사이즈는 1000 바이 100으로 뽑겠다 해가지고 텍스트를 텐서 1000 바이 100의 2차원 텐서 형태로 텍스트를 저장하고 퀘스천 역시 그 퀘스천 보캐뷸러리 사이즈도 아까 만으로 디파인 했었고요. 만이고 역시 1000 바이 100 해가지고 텍스트랑 퀘스천은 하나의 페어죠. 아까 인풋에서 보면 그래서 요것도 역시 1000 바이 100 텐서 퀘스천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요 answers 같은 경우엔 실제 요 텍스트 퀘스천 해가지고 퀘스천에 대한 응답이 0 또는 1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나타내는 것 같고 이런 거 역시 랜드 인트로 해서 0 또는 1 사이즈는 1000, answer vocabulary size라고 해서 있네요. 네, 아무튼 앞에서 디파인을 했을 텐데 역시 요 answer 텐서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model.fit 해가지고 요거 트레이닝을 어떻게 시키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답그 뭐냐 텍스트 퀘스천에 대한 y 값 그러니까 결과값 이렇게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에폭을 10만큼 돌리고 배치 사이즈는 128개씩 해가지고 모델 피팅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 그 텍스트랑 퀘스천을 여기서는 리스트 형태로 피딩을 했고요.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피딩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피팅을 시킨 다음에 모형을 적합시키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멀티 아웃풋 모델스라고 해가지고 아웃풋 모델이 여러 개인 경우고요. 이렇게 to build models with multiple output 네,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피규어 7.7을 보면은 소셜 미디어 포스트가 어떻게 막 있나 봐요. 그래서 요거를 인풋으로 받으면 이 소셜 미디어 포스트를 한 사람의 age, income, gender를 그 판별하는 그런 모형을 적합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 포스트를 인풋은 하나인데 아웃풋은 이렇게 여러 개인 그런 모형을 만들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 건지를 일단 코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Functional API Implementation of a 3 Output Model이라고 해가지고 아웃풋이 3개일 때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에 대한 거고요. 일단
인풋은 포스트 인풋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인풋을 해서 인풋해서 이렇게 받아오는 인풋 레이어를 만들어주고요. 요 인풋 레이어를 계속해서 집어넣어 가면서 만들어주는데 일단 인베디드 포스트를 인베딩 레이어를 넣어가지고 요 인베딩 레이어 안에 포스트 인풋을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한 걸 인베디드 포스트인데 이 인베디드 포스트를 1D CNN에 집어넣어 주는 거죠. 1D CNN에 인베디드 포스트를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X를 1D max pooling 5짜리에 집어넣어주고 다시 또 X가 나오면 그 X를 이번에는 여기 1D convolution에 또 넣어주고 그렇게 나온 X를 또 1D convolution에 넣어주고 그렇게 나온 X를 그 다음에 max pooling 1D에 한 번 더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그 X를 1D convolution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1D convolution에 한 번 더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글로벌 맥스 풀링 이용해가지고 다시 또 실행해주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마지막에 댄스 레이어 128개 달아가지고 네, 판별을 해주는데 결과가 여기서 이 128개를 이용해서 모형을 세 가지를 만들어요. 에이지 프리딕션 모형, 인컴 프리딕션 모형, 장르 프리딕션 모형이 있는데 일단 에이지 프리딕션 모형에서 레이어 댄스 원짜리 하나 달고요. 그 다음에 인컴 프리딕션 모형에서 댄스 레이어 하나인데 여기서 인컴 그룹으로 프리딕션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number of income groups 해가지고 댄스 레이어에 인풋 그룹 개수로 넣어주고 이 경우에는 그룹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액티베이션은 소프트맥스여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댄스 레이어는 장르 프리딕션, 젠더 프리딕션이군요. 이거는 젠더니까 그 남 아니면 여, 그러니까 댄스 레이어 1이고 액티베이션은 시그모이드가 될 거고요. 네임은 젠더. 네, 여기서 에이지 프리딕션만 요건 리그레션 같은 느낌의 레이어가 되겠군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아웃풋이 나오는 거고요. 모델은 모델 포스트 인풋하고 그다음에 아웃풋은 에이지 프리딕션, 인컴 프리딕션, 젠더 프리딕션 이런 식으로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이 멀티 아웃풋 모형에 대한 모델링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model requires the ability to specify different loss functions for different heads of the network.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저희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age고, 두 번째는 income이고, 세 번째는 gender예요. 근데 이 세 개 다 로스 펑션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뭐 income이랑 gender는 비슷할 텐데 age 같은 경우는 리그레션이니까 꽤 다르겠죠. 그래서 로스를 정의해 주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줘도 되고 이렇게 정의를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웃풋이 세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 첫 번째 거는 MSE를 쓸 거다. 두 번째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쓸 거다. 세 번째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쓸 거다. 이런 식으로 디파인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딕셔너리 형태로 age를 위해서는 민스퀘어 에러 그 로스를 쓸 거다. 인컴이라는 걸 위해서는 카테고리컬 인컴 같은 경우엔 여러 개의 그 인컴 카테고리들이 있으니까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쓸 거다. 젠더 같은 경우에는 바이너리잖아요. 그래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디파인 해줘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mpliance options of a multi-output model, loss weighting. 여기서 또 중요한 게요. 이 로스 함수들을 그냥 동등한 비율로 미니마이즈 해주고 하다 보면은 이게 그 어떤 모형 중에 어떤 게 좀 로스가 좀 더 큰 가중을 차지하는 그런 모형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 거기에 디펜드한 모형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지금 A, B, C 있는데 그런 가중이 좀 다른 모형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렇게 수동으로 로스 웨이트를 직접적으로 조절을 해줘가지고 모형이 잘하는 그런 비율을 맞춰줄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해주는 방법이 이 로스 웨이트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MSE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랑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이 세 가지 로스를 디폴트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로스를 그냥 그 동일한 웨이트로 합쳐가지고 로스 펑션으로 만든 다음에 이 로스를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옵티마이즈를 해주는데 이거를 그냥 그 동일한 가중치를 두지 말고
요 로스 웨이트의 가중치를 둬서 정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스 웨이트를 정의하는 방법은 뭐 요렇게나 아니면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앞에서처럼 로스를 정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엔 이제 모델을 피팅을 해야겠죠. 그래서 모델을 피팅할 때도 역시 그 포스트가 인풋 데이터고요. 아웃풋 데이터가 에이지 타겟, 인컴 타겟, 젠더 타겟인데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제공을 해줘도 되고, 역시 딕셔너리 형태로 제공을 해줘도 된다라는 거 알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 Directed Acyclic Graph of Layers 해가지고, 아, 예,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모델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런 모듈들이 되게 심플하지 않은 구조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 하나의 얘가 인셉션 모듈인데요. 인셉션 모듈은 이렇게 생겼어요. 기존의 시퀀셜 모델은 인풋 하나 있을 때 아웃풋 하나 있고 이런 구조로 생겨야 되는데 지금 인셉션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인풋이 이렇게 있는데 이 인풋이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이게 모듈 속에서 멀티 아웃풋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 기존의 시퀀셜 모델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일 때 그, 그 펑셔널 API를 사용해 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인풋을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처리를 한 다음에 어떤 포인트에서 콘케이트네이트 시켜가지고 인셉션 모듈을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그게 케라스에서 구현하자면 이렇게 돼요. 브랜치 A는 네, 브랜치 A는 여기 X가 인풋인 것 같아요. 그래서 X는 인풋 해가지고 요거는 사실 인풋이 아니라 이게 모듈이니까, 아무튼, X가 이렇게 그 어딘가에 X까지 왔고, 요 X 인풋을, 브랜치 A에도 X를 넣고, 그래가지고, 뭐, 첫 번째 브랜치 A 같은 경우엔, 1D 컨볼루션이죠.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수행했고요. 스트라이드는 2로 했네요. 네, 그래서 브랜치 하나 가져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브랜치 B에서는 1D 컨볼루션을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3x3 사용해가지고 컨볼루션 한 번 더 해주고 그래서 브랜치 B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브랜치 C에서는 에버리지 풀링을 먼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컨볼루션 2D를 해주고 음, 그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D 컨볼루션 해주고, 그 3차원, 그 필터 3짜리 컨볼루션 해주고, 그 다음에 필터 3짜리 컨볼루션 해주면서 스트라이드 2짜리로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준 4개를 콘케이트네이트 시켜가지고, 아웃풋 레이어를 만들어주는 이런 구조가 인셉션 모듈이 될 텐데 네, 이렇게 복잡한 이런 모형을 만들려면은 그 케라스 펑셔널 API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리시절 네트워크 그러니까 RNA 그 리시절 레즈넷 모형을 할 때도 여기 인풋 X가 있으면은 어떤 레이어들을 거치고 여기 아웃풋이 나오는데 이 아웃풋에다가 원래의 그 인풋 값을 더해 가지고 모형화 해주는 그런 게 있죠. 그걸 어, 리시절 네트워크, 레즈넷이라고 하는데 여기 레즈넷을 만들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요 차원이 그대로 유지될 때가 있고요. 아니면 차원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뭐 요런 때를 가 있어요. 그래서 feature map size differ 해가지고 일단 feature map 사이즈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합쳐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x가 처음에 들어왔고요. 요 x에 대해서 컨볼루션 2D를 취해줘서 y라고 두고 이 y를 다시 컨볼루션 2D를 취해줘서 다시 y로 넣고 또다시 그 y를 컨볼루션 2D를 해줘서 y로 넣는데 지금 패딩이 세임이니까 차원이 계속해서 똑같아요. 이렇게 차원이 같으니까 얘를 그냥 단순하게 더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더해서 y라는 걸 놔주는 요게 일반적인 그 레즈넷 구조고요. 이게 피처 맵 사이즈가 똑같을 때예요. 근데 만약에 이 피처 맵 사이즈가 다를 때가 있어요. 지금 여기
X라는 게 들어왔는데 컨볼루셔널 2D 연산을 취해주고 그 다음에 또 컨볼루셔널 2D 연산을 취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맥스 풀링을 했어요. 그럼 맥스 풀링을 하면 차원이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차원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그냥은 x랑 합칠 수가 없어서 이 x를 residual이라는 걸로 해서 여기서 convolution 2D를 원 바이 원으로 하는데 스트라이드를 2로 해가지고 요 그 차원이 반으로 줄어들게끔 해줘서 그렇게 만들면 합쳐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합쳐줄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처 맵 사이즈가 다를 때는 그 사이즈를 같게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이즈 걔네 둘을 합쳐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그렇게 만들어야겠죠. 예. 네, 다음으로는 레이어 웨이트 쉐어링이라고 해가지고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놓은 거를 reuse a layer instance several times 해가지고 그 한 번 만들어 놓은 레이어와 그 레이어에 학습된 웨이트들을 사용해 가지고 그 모형을 여러 번 사용하고 싶을 때 이런 기술들을 쓸 수가 있고요. 네, consider a model that attempts to access the semantic similarity between two sentences. 그러니까 어떤 모형이 그 어떤 그 두 개의 문장들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그런 모형을 만들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은 유사도를 측정하려고 하면은 어떤 그 첫 번째 문장이 어떤 모형에 들어간 거랑 두 번째 문장이 어떤 모형에 들어간 거의 그 유사도를 측정하는 거니까 요 모형 자체는 하나로 똑같아야겠죠. 그러면 첫 번째 텍스트가 들어가는 그 요 모형, 두 번째 텍스트가 들어가는 요 모형, 그러니까 요 모형이 같아야 되니까 요 모형이 reuse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어떻게 모델링 할지라는 거고요. 요런 종류의 모형을 LSTM에서 모형화할 때 Siamese LSTM 모델 또는 Shared LSTM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요런 거를 어떤 식으로 코딩을 할 수 있을지를 다음 장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 LSTM 모형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LSTM 레이어를 32로 해서 만들어 놓고요. 얘를 reuse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left input이랑 right input 해서 텍스트를 두 개를 받아요. 그래서 left input에서 받은 text를 left input에 지정해 놓고 right input에서 받은 text를 right input로 지정을 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요 left input을 요 LSTM 레이어에 집어넣고요. 이 똑같은 LSTM 레이어, 지금 reuse 하는 거죠. 똑같은 LSTM 레이어에 write input도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left output과 right output이 나오면은 left output과 right output을 concatenate 시켜가지고 merged layer를 만들고요. 이 merged layer로부터 prediction 해가지고 이 그 문장들이 일치하는지 안 일치하는지 판단해주는 댄스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모델링을 해줘요. 그래서 모델은 모델 해가지고 left input, right input 두 개의 인풋을 넣고요. 그 다음에 prediction 해서 이 모형을 트레이닝 해주면은 간단한 Siamese LSTM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테고요. 네, 요거를 학습시켜주면 되겠죠. 네, 다음으로는 models as layers 해가지고 어, 그, 만들어진 모델들을 레이어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models can be used as you'd use layers. 그래서 요 모델을 그 어디선가 만든 모델이 있으면은 그 모델을 레이어처럼 사용한 다음에 뭐 좀 큰 또 다른 모델에서 레이어처럼 사용할 수 있다? 뭐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you can call a model on an input tensor and retrieve an output tensor. 그래서 지금 모델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그 할 수 있잖아요. 모델에다가 x를 넣으면 y가 나오는 이런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풋이나 아웃풋이 멀티플인 경우엔 이런 식으로 모델에다가 인풋들을 넣으면 아웃풋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모델 역시 레이어처럼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Construct a vision model that uses a dual camera as its input by reusing model instance. 네, 여기서 그러면은, 예제로 듀얼 카메라에서, 듀얼 카메라니까 카메라가, 인풋을 두 군데에서 받잖아요. 그 첫 번째
그 첫 번째 눈동자, 두 번째 눈동자, 듀얼 카메라. 네, 그래서 요 두 개의 인풋을 받아가지고 요 인풋들을 모델에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exception net이라는 거를 그 케라스의 프리트레인된 exception net이라는 모형을 가져와가지고 exception base라고 요 모형을 저장을 해놔요. 역시 이 모형은 근데 include 탑을 false로 해가지고 feature extraction layer만 가져올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exception base를 가져온 다음에 left input과 right input은 요 카메라로부터 쉐이프만큼 이렇게 받아올 거고 요 받아온 인풋들을 exception base 요거의 모델이에요. 요 모델에다가 인풋 인풋 텐서를 집어넣어서 아웃풋 텐서가 나오게끔 그리고 그 right input right input 역시 exception base에 넣어가지고 요거 좀 이상하죠? 요거 right features죠. 오타가 있네요. 저게 features. 네, left features exception 요거고요. right features 역시 exception base 이런 식으로 해줘야겠죠. 아, 근데 사실 지금 코드는 틀리지 않았어요. 요거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merged features에서 layer.concatenate left features랑 right input이니까 뭐 사실 right input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에러 안 나요. 그러니까 right input에다가 input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right input을 exception base에 넣어가지고 right input이라고 칭하고 그 다음에 left features랑 right input을 merge feature에서 left features랑 right input을 넣었으니까 조금 보기는 좀 불편한데 에러는 안 나는 코드일 거고요. 네, 뭐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the merged feature contain information from the right visual feed and the left visual feed 해가지고 네, 이렇게 모형을 define 한 다음에 이렇게 여러 번 써줄 수 있다. 뭐, 네, 그 레이어처럼 써주면 된다. 약간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inspecting and monitoring deep learning models using Keras, Colbex, and TensorBoard였는데 이 테라스, 콜백스랑 텐서보드들을 좀 공부해 보자 해요. 그래서 review ways to gain greater access to and control over what goes on inside your model during training. 그래가지고 트레이닝 하는 절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그 뭘 컨트롤을 가질 수 있을지 네, 그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트레이닝 과정에서 트레이닝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콜백스나 텐서보드 통해서 제공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자 해요. 그래서 using callbacks to act on a model during training. 그래서 트레이닝 과정에 있어서 이 callbacks를 활용해가지고 뭔가 하는 그런 부분이랑 그 다음에 introduction to TensorBoard 해가지고 텐서보드를 활용하는 그런 두 가지를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번에는 using callbacks to act on a model during training 해가지고, 케라스 callbacks를 사용해서, 그 during training,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동안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고요. Stop training when you measure that the validation loss is no longer improving. 뭐, 요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아무튼 네 가지 정도, 실제 사용 예를 잡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모델 체크포인팅 해서 save the current weight of the model at different points during training.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할 때 지금 에포크를 여러 개 돌리잖아요. 예를 들어 에포크를 20번 돌리는데 이게 돌리다 보면은 중간에 오버피팅이 일어나잖아요. 트레이닝 로스는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데 발리데이션 로스는 줄어들다가 갑자기 튀어버려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20번 동안 트레이닝을 하는 동안에 웨이트들을 전부 다 세이브를 해놨다고 치면은 각 세이브된 포인트들 속에서 이게 오버피팅 되는 부분에서 멈춰가지고 그 멈춘 부분에서의 웨이트를 갖고 오면은 더 모형의 성능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 모델 체크 포인팅을 통해 가지고 지금 트레이닝 과정에서 커렌트 웨이트들을 세이브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두 번째는 early stopping이라고 해가지고
interrupting training when the validation loss is no longer improving. 여기 early stopping, 케라스 콜백에서 early stopping 메소드를 보면은 그 트레이닝에서 몇 번 이상 발리데이션 로스가 향상되지 않는 경우에 이 에포크가 20이더라도 중간에 끊어주게끔 하는 뭐 그런 종류의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요 early stopping이라는 그 메소드가 있는데 이런 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dynamically adjusting the value of certain parameters. 그러니까 이 상황에 트레이닝 되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그 파라미터들을 dynamically adjust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learning rate of the optimizer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네, 이런 작업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그 러닝 레이스 스케줄러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러닝 레이스이 처음에는 0.01로 시작하는데 이그 시간이 갈수록 러닝 레이스를 0.0001까지 줄여주는 뭐 그런 스케줄러를 만든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런 걸 해야 되냐면 만약에 오버피팅이 그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로스 펑션이 있을 때 이 로스를 미니마이즈 해주는 요 값을 찾는 게 성능에서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러닝 레이시 크면은 이게 크게 점프를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완전 최소되는 지점을 못 찾아줘요. 근데 이 러닝 레이스 스케줄러를 통해서 이 러닝 레이스를 점차 되게 줄여주면은 어, 요, 음, 요 실제적으로 그 완전 최소화시키는 요 점에 더 잘 도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 러닝 레이스 스케줄러 이런 게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logging, training and validation metrics during training 해가지고 그 그 트레이닝 과정에서 어떤 그 저장해 두고자 하는 그런 매트릭들을 로깅해 두는 거예요. 파일에 저장해 둔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할 수 있어요. 음, 네, 그러면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케라스 콜백스에서 기본으로 내장된 그 것들 중에 그 좀 대표적인 것들을 예로 들자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케라스 콜백스에서 모델 체크포인트,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모델 체크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콜백스 얼리 스타핑, 뭐 얘도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얼리 스타핑 그 메소드가 될 거고, 그다음에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 앞에서 살짝 말했죠.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어떤 폴리시에 따라서 줄여주는 약간 그런 게 되겠고, reduce error on play queue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요게 막 줄어들다가 보면은 어떤 그 플레이 큐 좀 평원, 그러니까 로스가 안 변하는 지점에 멈출 때 여기서 그 러닝 레이스를 크게 하거나 줄이게 하거나 해가지고 요 로컬 미니멈이었다면 요 부분을 탈출하게 해준다든가 약간 그런 종류의 정책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reduce LR on plateau인데 네, 요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CSV 로거 하면은 어떤 파라미터들을 로깅해주는 콜백일 텐데 요거는 저는 아직 사용 안 해봤고요. 네, 아무튼 요런 종류의 이미 만들어진 콜백 모듈들이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콜백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델 체크포인트랑 얼리 스타핑, 그 다음에 reduce error on plateau 이렇게 세 가지 콜백 모형에 대한 예제 코드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그 모델 체크포인트랑 얼리 스토핑 콜백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요 콜백들은 여기 지금 쭉 보면 알겠지만 모델.fit에 들어갈 때 콜백스의 옵션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콜백스의 옵션으로 사용하는데 콜백스 언더바 리스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디파인 한 콜백들을 이렇게 콜백스로 집어넣어 가지고 모델.fit 하면은 요 해당 콜백 함수들을 이 모델 돌리면서 그 필요한 시점마다 요 콜백에 관련된 함수들이 돌아가 가지고 그 작업들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콜백 리스트에서 지금 일단 얼리 스타핑이랑 모델 체크포인트를 뒀는데 일단 얼리 스타핑부터 보면은 모니터는 accuracy를 할 거예요. 그래서 accuracy 축도를 모니터링 하면서 patience는 1이라고 해가지고
interrupt training when accuracy has stopped improving for more than one epochs. 그러니까 한 번 이상 그 improving이 일어나지 않으면 멈추겠다 이런 건데 요 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꽤 스트릭트하죠. 그래서 뭐 2나 3 뭐 이런 식으로 늘려줘서 사용해도 되고요. 네. 아무튼 early stopping 룰을 만들어서 좀 빠르게 멈춰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콜백이 early stopping 콜백이고요. 그 다음에 모델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파일 패스 해가지고 my 모델 요런 데다가 저장하겠다는 거고요. saves the current wait after every epoch. 매 에폭이 지날 때마다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겠다는 거고 these two arguments mean you won't overwrite the model file unless the validation loss has improved. 그러니까 validation loss가 validation loss가 그 improve 되지 않았으면은 여기에다가 저장하지 않는 거고요. save best only가 true니까 베스트 모델만 저장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룰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으니까 요 케라스 콜백스에서 모델 체크포인트 메소드를 검색해가지고 살펴보면은 그 모델을 저장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분이 원하는 옵션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방법을 통해서 뭐 만들어주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컴파일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모델 핏할 때 콜백스에서 콜백 리스트를 여기 집어넣어 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요 콜백을 수행하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reduce LR on plateau callback인데요. 네, 그래서 이 callback 리스트에 reduce LR on plateau callback을 집어넣으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reducing or increasing the running rate in case of a loss plateau is an effective strategy to get out of a local minimum during training. 그러니까 local minimum에 들어가 있었을 때 reducing or increasing the running rate를 해가지고 좀 거기를 탈출해 주거나 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그런 룰이 있죠. 일단 모니터는 validation loss를 모니터링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팩터 같은 경우엔 divides the running rate by 10. 그러니까 뭐 요게 발생하면은 running rate를 10으로 나눈다. 뭐 요런 폴리시를 쓰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the callback is triggered after the validation loss has stopped improving for 10 epochs. 10번의 epoch 동안 발리데이션 로스가 임프루브 되지 않으면은 러닝 레이스를 0.1 만큼 낮추겠다. 뭐 요런 종류의 그런 콜백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랑 약간 비슷한데 좀 더 예, 살짝 다른 뭐 그런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는 어떤 거에 대해 트리거 돼가지고 러닝 레이스를 조절한다기보다는 러닝 레이스를 어떤 특정 함수 모양에 따라서 예를 들어 요 함수 모양에 따라서 러닝 레이스를 줄이겠다 하면은 여기 요 부분이 0.01이면은 요 끝부분이 0.0001이에요. 그러면은 러닝 레이스를 0.01에서 시작해서 0.001까지 낮춰주겠다. 이게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에 의해서 각 에포크가 지나갈 때마다 점점 줄여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라면 리듀스 온 에러를 플레이 큐는 로스가 안 올라갈 때 러닝 레이스를 뭐 좀 더 줄이면서 해주겠다 뭐 약간 그런 종류죠. 또 다른 방법으로 writing your own callbacks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콜백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callbacks are implemented by subclassing the class keras.callbacks.callback keras.callbacks.callback이라는 모듈을 서브클래싱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선언한 다음에 요 클래스를 가져와 가지고 어떤 펑션들을 define 하는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 예제는 좀 일단 뒤에 나올 거고요. 여기서 선언해 줄 수 있는 함수가 on epoch begin, on epoch end 뭐 요런 부분에서 메소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called at the start of every epoch.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콜백이 그 모든 에폭에서 시작할 때에 그 해당 콜백이 동작하고자 하면은 요 부분 그 on epoch begin 얘를 요 메소드를 편집해주면 될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콜백이 트레이닝 끝날 때, called at the end of the training, 그러니까 트레이닝 끝날 때 어떤 콜백이 동작하기를 바라면 요 메소드 on train and 메소드를 수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these methods are all called with a log argument, which is a dictionary containing information about the previous batch, epoch, on training run, or training run.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요 해당 메소드들을 편집해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시점에서. 그래서 callbacks has access to the following attributes. 네, 그래서 요 부분들을 편집해주고자 할 때, 요 부분들 편집해줄 때, 여러분들이 그 모형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랑 뭐 그런 여러 가지 종류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콜백들을 편집해줄 때, 이런 그 애트리뷰트에 접근할 수 있는 애트리뷰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중요한 두 가지가 셀프.모델 해가지고 그 현재까지 트레이닝된 모델에 대해 접근할 수가 있고요. The model instance from which the callbacks is being called. 네, 그리고 self.validation data 해가지고 해당 시점에서의 validation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아무래도 이용하겠죠. 함수를 만들 때. 그래서 simple example of custom callbacks에서 custom callback을 만들 때 그 간단한 예제를 여기 만들어 놓았고요. that saves to disk as 여기서 simple example는 뭐냐면 custom callback인데요. save to disk 한데요. the activation of every layer of the model. activation of every model at the end of every epoch. computed on the first sample of the validation set. 그러니까 validation set에서 첫 번째 샘플에 대해서 그 every layer of the model activations of every layer of the model at the end of epoch. 그러니까 그 각 에폭이 끝날 때에 실행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클래스를 만들 때 저희 클래스를 activation logger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콜백의 activation logger 그 콜백을 선언해주면 여러분들이 만든 요 해당 콜백을 실행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요렇게 activation logger 클래스를 만들 때 이 클래스는 keras callbacks.callbacks 요 클래스를 오버라이드 할 거예요. 그래서 요 클래스를 먼저 요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 형태로 작성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요 얘를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 요 on epoch end예요. on epoch end라는 메소드를 그 수정해서 각 에폭이 끝날 때 어떤 동작을 하기를 원하는지 이 부분을 그 수정해 줘야 되는 거고요. 일단 그 set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self.모델 해가지고 모델을 집어넣어서 self.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layer underbar output 해가지고 in model.layers 해가지고 models.layers의 모든 레이어들에 대해서 layer.output들이 나오게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모델에 있는 모든 레이어의 아웃풋들이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아웃풋이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self.activation 모델 하면은 keras.models.model 해가지고 모델 인풋을 집어넣었을 때 모델 아웃풋 해서 네, 모델 인풋이 들어갔을 때 요게 아웃풋으로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게 요 액티베이션 모델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self.activation 모델 얘를 돌려야겠죠. 그래서 on epoch end에서 여기서 함수를 만들어 줄 건데 여기서 일단 if self.validation data is known. 근데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자 하는 게
그 first sample of the validation set이잖아요. 근데 validation set이 없으면은 에러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self.validation 데이터를 확인해가지고 만약에 validation set이 없으면 runtime 에러를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validation sample은 validation 데이터의 첫 번째 샘플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샘플을 가져와서 self.activation 모델, 지금 저희가 만들어준 self.activation 모델이 각 레이어의 모든 액티베이션 아웃풋들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프리딕트의 발리데이션 샘플을 집어넣어가지고 모든 액티베이션들을 액티베이션스에 저장해 두고요. 이 저장된 액티베이션스를 파일에 써야겠죠. 그래서 파일 이름들을 activation underbar at epoch 여기 숫자 해가지고 npg 형태의 압축 그 numpy 데이터 압축 형태로 저장을 해서 이 파일 이름에 np.saveg 해가지고 numpy 데이터 압축 형식으로 저장을 해주고 그다음에 파일을 닫는 뭐 그런 요런 종류의 콜백을 만드는 예제를 하나 볼 수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Introduction to TensorBoard 해가지고 The TensorFlow Visualization Framework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Key purpose of TensorBoard is to help you visually monitor everything that goes on inside your model during training 라고 해가지고 모델이 트레이닝 되는 동안 텐서보드를 열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기능 네 가지들은 이렇게 아래와 같아요. Visually monitoring metrics during training. 그 뭐 accuracy라든지 뭐 요런 그 매트릭을 트레이닝 동안에 좀 볼 수가 있고요. Visualizing your model architecture를 visualize 할 수 있고, visualizing histograms of activation and gradient 뭐 요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exploring embeddings in 3D. 그 그 텍스트 데이터 같은 거 분석할 때 인베딩 레이어에서 그 단어들이 인베딩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인베디된 공간 속에서 그 단어들이 각각 어떻게 위치하는지 뭐 그런 거를 볼 수도 있대요. 네, 그러면은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to use with TensorBoard,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돌리면서 텐서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케라스에서 지금 IMDb 예제 데이터를 불러서 모형 간단한 1D CNN 모형 돌리는 예제 코드고요. 요 예제 코드를 돌리는 동안 텐서보드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커맨드 라인에 가가지고 디렉토리를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 콜백스에서 텐서보드 콜백스를 만든 다음에 로그 디렉토리를 만들어 놓은 디렉토리에 입력을 하고 어, record activation histogram every one epochs 그 다음에 record embedding data every one epoch 요거는 embedding이랑 히스토그램 그 아까 뭐냐 embedded layer에서 그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인베딩 되는지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요게 매 하나의 에폭마다 그 인베딩 하는 거를 수행하는 거고 히스토그램을 매 원 에폭마다 하자 뭐 요런 것들 이렇게 옵션을 지정해서 준 다음에 콜백스는 콜백 해가지고 요 텐서보드 콜백이 실행되도록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트레이닝 되는 동안 텐서보드에 로그 디렉토리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실행을 해주면은 텐서보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텐서보드 사용하는 예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는 책에 있는 예제보다는 아무래도 텐서플로우에 나와 있는 텐서보드 사용 방법 부분을 통해서 예제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텐서플로우의 튜토리얼 부분에 텐서보드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 거기서 러닝 구글 콜랩 누르면은 텐서보드 관련된 예제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텐서보드 관련된 예제를 살펴보면은 네, 일단 네, 그 다음에 엠리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간단한 모형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텐서보드 부분이 여기 있죠. 텐서보드 콜백스 해가지고 로그 디렉토리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프리퀀시는 1로 지정해가지고 매 한 번의 에폭마다 그 히스토그램을 그려주도록 해가지고 이 텐서보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엠니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에폭이 5번 실행되는 거를 기다려 주고요. 네, 이게 다 수행이 되면은 그 텐서보드의 로그 디렉토리는 로그 그 fit 해가지고 텐서보드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잠깐 정지해 놓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트레이닝이 다 끝나면 텐서보드를 그 실행시켜가지고 음, 네, 텐서보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트레이닝이 그 각 에폭마다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0번 에폭부터 4번 에폭까지 되는 걸 볼 수 있고, 지금 보면은 어, 그 주황색이 트레인이고요. 파란색이 발리데이션 셋이네요. 그래서 각 에폭별로 액큐레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리데이션 액큐레시가 점점 줄어드는 거, 그 다음에 트레이닝 액큐레시 역시 점점 줄어드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스 역시 점점 줄어드는, 그 액큐레시가 점점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로스가 점점 줄어드는 거 확인했고, 뭐 오버피팅은 일어나지 않는 거, 현재까지는 뭐 오버피팅 경향은 안 보이는 거, 뭐 이런 정도 확인해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텐서 보드를 통해서 모니터링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정도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모형의 그 레이어들의 그 구조를 그래프로 표현할 때 사용될 수 있는 함수들인데, keras.utils의 플롯 모델이 있는데, 여기서 요 플롯 모델 함수를 사용하면은 이 모형 레이어들에 대한 그런 구조를 살펴볼 수 있고요. 여기서 좀 어, 그 shape information까지 추가해서 보고자 하면 show shapes는 true로 해가지고 해서 하면은 shape information까지 같이 해가지고 뭐 시각화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 플롯 모델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아까 텐서보드 예제에서 플롯 모델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만 한번 살펴보면은 텐서플로우 keras.utils의 플롯 모델을 가져와서 지금 여기 그 엠리스트 데이터에서 간단하게 구성한 이 모형을 그래프 형태로 출력해 보면은 이렇게 플롯 모델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쉐이프를 보여주려고 하면은 show shape는 true 옵션을 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모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파일 이름을 .jpg 이런 걸 달아가지고 파일로 저장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쓴다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붙여놓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롯 모델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챕터인데 7.3 Getting the most out of your models 해가지고 어, 더 어드밴스드 된 테크닉들을 책에서 또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소개하는 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Advanced Architecture Patterns 해가지고 좀 더 어드밴스드 된 아키텍처들 두 가지,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미제이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모델 앙상블링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Advanced Architecture Patterns에서 첫 번째로 소개하고자 하는 거는 배치 노멀리제이션이라는 거고요. 이 배치 노멀리제이션은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Normalizing Input to Speed of Learning 해가지고 각 레이어에서 파라미터들을 normalize 시켜가지고 러닝하는 스피드를 향상시키자는 건데, 이게 keras.layers 배치 노멀리제이션 뭐 요런 거 통해서 요 메소드 통해서 구현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방법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해당 각 레이어에서 이런 작업들을 수행해자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빼주고 분산을 나눠줘서 노멀라이징을 해가지고 중심화를 시키면은 아무래도 학습되는 속도나 성능 면에서 더 빨리 수렴하게끔 한다든가 약간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배치 노멀리제이션이 뭐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요 해당 함수들은 이렇게 layers.batch normalization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뭐 convolution 레이어 뒤에나 아니면 dense 레이어 뒤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가끔 어떤 네트워크 구조들 중에 엄청 깊이 쌓는 네트워크들 같은 경우에 배치 노멀리제이션이 없으면은 수렴을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네트워크들을 만들었는데 뭔가 좀 수렴 잘 안 하고 되게 깊이 쌓았는데 수렴 잘 안 하고 이럴 때는 한번 이런 테크닉들을 적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 해가지고 conv2D의 replacement가 될 수 있는데 that will make your model lighter and faster 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좋을지라는 저도 사실 요거는 많이 안 써봤고요. 근데 아무튼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 각 필터별로 따로 그 컨볼루션들을 적용시킨 다음에 그 필터 쪽에서 있어서의 컨볼루션은 뭐 나중에 수행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conv2D 같은 경우에는 요 필터들이 있을 때 사실 3x3 필터를 만들 때 요 필터 쪽 차원까지 이렇게 같이 만들어 가지고 해당 웨이트들을 다 같이 학습시키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필터 차원이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데이터에서 필터 차원이 3차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3x3 필터를 할 때 이게 사실 이쪽 3차원이 있어가지고 339, 93에 27, 27개의 파라메터들을 튜닝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그리고 요런 필터들을 저희가 뭐 하여튼 그 첫 번째 컨브2D 해가지고 필터를 32개 만들겠다 하면은 요런 필터들을 32개 만들어서 어, 그 다음 차원의 데이터가 이렇게 해서 필터 차원 32차원만큼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컨볼루션을 한 번 더 적용할 때 만약에 또 3x3 필터를 쓰면은 3x3x 해서 32 해가지고 요런 필터의 웨이트를 사실 요렇게 요 필터가 여기에 적용되고요. 두 번째에 있는 3x3이 여기 두 번째 필터에 적용되고 약간 이런 구조로 트레이닝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할 때 요 각 필터별로 요 3x3 레이어들을 각각 따로따로 학습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필터별로 3x3 필터들을 따로 학습시킨 다음에 콘케이트네이트 시키고 요 필터별로의 중요도 같은 거를 원 바이 원 콘볼루션을 통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 뭐라는 구조인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경우에서는 더 잘 되기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여기 그 케라스 코드에서는 요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간단한데 separable convolution 2D 이런 식으로 정의해서 적용해 주면은 쉽게 쓸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32개짜리 그 필터를 해가지고 하면 요거 하나로서 그때 아까 앞에서 설명한 그 구조가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separable conv 2D를 사용해도 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 뭐 요거 그 사용해 보실 분들은 여러분들이 딥러닝 프로젝트를 할 때 뭐 요것도 한번 모형화해서 사용해보고 결과가 더 좋은지 나쁜지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미제이션이라는 거고요. 그 architecture level parameters are called hyperparameters to distinguish them from the parameters of the model. 그래서 이 모델의 그러니까 모델을 옵티마이즈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파라메터들을 튜닝하잖아요. 이 파라메터들과 다른 개념으로 하이퍼 파라메터들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런 하이퍼 파라메터들은 아키텍처 레벨로 존재하고요. 뭐 예를 들면 그 레이어의 개수라든지 그 레이어에서 각 레이어에서 필터의 개수라든지 아니면 모형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아키텍처 레벨의 하이퍼 파라메터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하이퍼 파라메터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옵티마이즈를 해나가는 게 좋을지에 관한 게 이번 섹션의 내용이고요. 절차들을 보면은 이런 아래와 같은 절차들로 보통 진행이 되곤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choose a set of hyperparameters. 그래서 하이퍼파라메터 탐색하고자 하는 스페이스가 이미 있으면은 여기서 일단 하이퍼파라메터를 하나 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build a corresponding model. 그 선택된 하이퍼 파라메터로 모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feed it to your training data and measure the final performance on the validation data 해서
트레이닝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하고 발리데이션 데이터로 발리데이션을 한 다음에 그러면 요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평가가 끝났고 그 다음에 choose the next set of hyper parameters.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그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를 해가지고 다시 또 하는 작업을 하고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나가면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옵티마이즈 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이거를 리핏하면서 eventually measure performance on your test dataset 이렇게 해가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맥시마이즈 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여기에 사용되는 방법들이 몇 가지 테크닉들이 있는데 뭐 베이지안 옵티미제이션이라든지 제너릭 알고리즘 그러니까 뭐 그리드 서치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플 랜덤 서치, 랜덤하게 그냥 찍으면서 가보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일단 updating hyper parameters is extremely challenging. 그래서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과정이 사실 되게 챌린징한 부분이고요. 그 이유가 두 가지 나오는데, computing the feedback signal can be expensive. 그러니까 요 컴퓨팅 이거 매번 해나가면서 하는 게 되게 좀 오래 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yper parameter space is typically made of discrete decisions and thus isn't continuous or differentiable.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하이퍼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differentiable 하면은 미분해서 그 로스 미니마이즈 하듯이 해갈 수 있는데 뭐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보통은 discrete decisions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요 챌린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딥러닝 모형에 있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할 수 있는 몇 가지 툴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책에서 괜찮은 것 같다고 소개해주는 애들은 하이퍼옵트랑 하이퍼라스라고 두 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쪽으로는 써보지는 않았는데 네, 좀그 추후에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다음 토픽으로는 모델 앙상블링이라고 있어요. 이 모델 앙상블링에서 그 키가 되는 아이디어는 different good models trained independently are likely to be good for different reasons. 그래서 서로 다른 독립적인 모형들이 이게 또 서로 다른 이유에 의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델 앙상블링을 통해서 해당 모형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다. 약간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어떤 리그레션 프리딕션 모형을 보면은 이게 예제라고 생각하면 프리딕션 모형 A가 있고 모델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어요. 그러면은 각 모델들에서 프리딕션 값을 얻어가지고 파이널 프리딕션을 걔네들을 에버리징 해가지고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앙상블 방법인데 여러 가지 기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심플 에버리징도 있고 그다음에 맥스 보팅 그러니까 만약에 카테고리컬 데이터에서는 다수의 모형들이 채택한 답을 채택하는 보팅 방법도 있고요. 그 확률 값들을 전부 에버리징 해가지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웨이티드 에버리징 같은 방법들도 있어요. 네, 여기가 지금 설명해 주는 게 웨이티드 에버리징 방법인데요. 요 각 모형들별로 발리데이션 셋에서 퍼포먼스를 봤을 텐데 그러면 그 퍼포먼스에 기반을 해가지고 웨이트들을 정해서 웨이티드 에버리징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네, 근데 요렇게 하는 웨이티드 에버리징이 간혹가다 너무 오버피팅 돼가지고 오히려 성능이 그냥 일반 에버리징보다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요.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맞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쓰면 돼요. 네, 다음 토픽으로는 모델 앙상블링이라고 있어요. 이 모델 앙상블링에서 그 키가 되는 아이디어는 different good models trained independently are likely to be good for different reasons. 그래서 서로 다른 독립적인 모형들이 이게 또 서로 다른 이유에 의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델 앙상블링을 통해서 해당 모형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다. 약간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어떤 리그레션 프리딕션 모형을 보면은 이게 예제라고 생각하면
프리딕션 모형 A가 있고, 모델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어요. 그러면은 각 모델들에서 프리딕션 값을 얻어가지고 파이널 프리딕션을 걔네들을 에버리징 해가지고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앙상블 방법인데 여러 가지 기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심플 에버리징도 있고 그다음에 맥스 보팅 그러니까 만약에 카테고리컬 데이터에서는 다수가 채택한 다수의 모형들이 채택한 답을 채택하는 보팅 방법도 있고요. 그 확률 값들을 전부 에버리징 해가지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웨이티드 에버리징 같은 방법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챕터 7 Advanced Deep Learning Best Practices 한번 살펴보면서 좀 더 고도화된 기술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챕터죠. 이제 드디어 마지막 챕터가 됐는데 Generative Deep Learning Models 해가지고 제너레이티브 모델들 뭐 그 스타일 트랜스퍼라든지 아니면은 오토 인코더, 디코더라든지 간 모델이라든지 뭐 그런 종류의 제너레이티브 모형들 예제들 위주로 해가지고 한 2주, 3주 정도에 걸쳐가지고 진행하면서 이제 한 학기 코스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팀 프로젝트 아니라 이제 개인 프로젝트죠. 개인 프로젝트 발표 제출한 거 한번 보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코딩 기말고사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으로 해서 보도록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